피터 트레제로 투원 1장에서 2장입니다. 1장.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설적이고 쉬운 질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선 지적인 측면에서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당연히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이 질문은 심리적으로도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응답자는 그게 일반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생각은 흔치 않다. 하지만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희귀한 것은 바로 용기다. 면접 때 내가 자주 듣는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망가진 우리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시급합니다.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예요. 시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대답이 아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많고, 세 번째는 아주 흔한 논쟁의 한쪽 주장일 뿐이다. 반면에 좋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X라고 믿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나 자신이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념과 반대되는 생각을 묻는 이 질문이 미래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할 때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의 총합이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와 뚜렷이 구별되고 또 중요한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라서가 아니다. 미래가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0년간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아직 100년도 더 남은 일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많은 것이 급격히 바뀐다면 미래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셈이 된다.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첫째, 미래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과 둘째, 그래도 미래의 뿌리는 현재의 세상일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말하는 답들은 대부분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여기에 훌륭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미래를 잘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0에서 1로 진보된 미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보된 미래를 꿈꾼다. 이때의 진보란 둘 중 하나다. 먼저 수평적 진보 내지는 확장적 진보가 있다. 이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카피하는 것, 즉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평적 진보는 우리가 이미 그 모습을 알고 있으므로 쉽게 상상이 된다. 두 번째는 수직적 진보 내지는 집중적 진보다. 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즉 0에서 1로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진보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 진보를 이룬 것이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본 다음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면 수직적 진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수평적 진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글로벌화가 된다. 글로벌화는 한 곳에서 성공한 것을 모든 곳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글로벌화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스물 개년 계획은 지금의 미국처럼 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성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카피해왔다. 19세기의 철도 사업, 20세기의 에어컨은 물론이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카피하기도 했다. 카피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생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카피는 여전히 카피일 뿐이다. 한편 수직적 진보를 한 단어로 나타내면 기술이 된다. 최근 몇십 년간 빠르게 진보한 IT 기술 덕분에 실리콘밸리는 기술의 메카가 되었다. 하지만 기술이 반드시 컴퓨터 기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모두가 기술이다. 글로벌화와 기술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진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달성하거나 또는 그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1815년에서 1914년까지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가 동시에 이뤄진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한 1971년까지의 시기에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글로벌화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1971년 이후에는 글로벌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기술 발전은 대부분 IT 분야로 한정되었다. 이렇게 한동안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나니 자연히 다들 향후 몇십 년간은 여러 가지 융합과 획일성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몇몇 용어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술의 역사적 종말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세계를 소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눈다는 것부터가 선진국들은
이미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루었고 빈공국들은 그저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에 관한 내 대답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기술의 변화 없이 앞으로 20년간 중국이 에너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면 대기 오염 역시 2배가 될 것이다. 인도의 수억 가구가 지금의 미국인들과 똑같은 식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환경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부를 창출하려고 전 세계에 옛날 방식을 전파한다면 세상은 부유해지기는커녕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자원이 희소한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 없이 글로벌화를 계속해 나갈 방법은 없다. 역사가 흐른다고 새로운 기술이 저절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고대인들은 정적인 균형이 계속되는 제로섬 사회에 살았다. 그런 사회에서 성공이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고대인들은 새로운 부의 원천을 거의 창출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을 극도의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대책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1만 년이 흐르는 동안 원시시대의 농경, 중세의 풍차, 16세기의 천문관측기와 같은 간헐적인 진보가 일어났다. 그리고 1760년대에 증기기관이 출현하면서 현대사회는 갑자기 폭주하는 기술적 진보를 경험했다. 이런 추세가 대략 1970년대까지 이어진 결과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받게 되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이 같은 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주사일 근무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서 단위 가격을 매기기도 힘들게 되기를 바랐으며 달에서 여름 휴가를 맞이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우리 주변만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이상하게도 구식이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극적인 개선을 이룬 분야는 컴퓨터와 통신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꾼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더 나은 미래가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점은 잘못이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번창하는 시대로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또 창조해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생기업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모험, 즉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과학에서는 영국의 왕립학회, 비즈니스에서는 페어차일드, 반도체, 때의 8인의 배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 주체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 집단들이었다.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역으로 소규모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혼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관료제적 계급 조직은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단단히 맞물려 있는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변비에 걸린 것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는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만 내보내는 편이 승진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편 극단을 보면 외톨이형 천재는 예술이나 문학의 고전을 남길지는 몰라도 산업 하나를 통째로 일굴 수는 없다. 신생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다만 그 규모는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유지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신생기업이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람들이다. 신생기업이 가진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은 민첩함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규모가 작아야 생각할 공간이 생긴다. 이 책은 새로운 일을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마땅히 스스로 물어보고 또 답해봐야 할 여러 질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특정 지식의 기록이 아니며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자습서다. 왜냐하면 생각이야말로 신생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시되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사업을 생각하라. 2장 과거에서 배워라. 앞서 얘기한 통념에 반하는 견해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곧장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준비 삼아 다음의 질문에 먼저 답해보자. 남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니체는 광기에 빠진 개인은 흔치 않다. 그러나 집단, 당파, 국가, 시대로 가면 광기가 곧 지배한다라고 그 자신이 미치기 전에 말했다. 흔히들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통념과는 다른 진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명제 하나를 생각해보자.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돈을 잃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당시에는 손실만 없으면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식으로 포장되었다. 신경제라고 하는 일반의 통념은 이윤처럼 재미없는 기준보다는 페이지뷰가 더 믿을만하고 진취적인 재무 지표라고 인정했다. 통념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볼 때에야 정말 제 멋대로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뭔가 하나가 붕괴되면 그제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것에 버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버블로 인해 생겨났던 왜곡된 인식들까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의 인터넷 광풍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버블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배운 교훈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 기술에 대한 모든 시각을 정의하고 또 왜곡하고 있다. 그 왜곡을 뛰어넘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싶다면 우선 과거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눈에 살펴보는 1990년대. 1990년대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1990년대가 번영을 구가한 낙관적 시대였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터넷 호황과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많은 부분은 우리 향수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지 않았다. 1990년대 말 18개월간 닷컴 열풍을 불러오게 된 그 당시 암울했던 전 세계적 분위기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대는 한바탕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하락 국면은 1991년 3월에 끝났지만 회복은 더뎠고 실업률은 1992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 이후로 제조업 경기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반등하지 못했다.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통을 수반했다. 1992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총체적 불안의 시기였다. 케이블 뉴스에는 모가디슈에서 죽은 미국 병사들의 사진이 계속 나왔다. 일자리가 멕시코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화와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도 심화되었다.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는 1992년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물러나게 만들었고 로스페로는 1912년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후 제3당 출신으로는 가장 많은 2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다. 록밴드 너바나와 그런지록, 헤로인에 심취한 문화가 실제로 무엇을 반영하고 있었든 간에 결코 희망이나 자신감의 표출은 아니었다. 실리콘밸리 역시 부진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전쟁은 일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넷은 비상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1992년 말이 되기 전까지는 인터넷의 상업적 용도에 제한이 있기도 했고 아직 사용자 친화적인 웹브라우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한 1985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전공이 컴퓨터과 학이 아니라 경제학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많은 것이 짐작될 것이다. 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술 분야란 특이한 것, 심지어 주변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게 인터넷이었다. 1993년 11월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공식 발표되면서 일반인들도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모자이크는 넷스케이프가 되었고 넷스케이프는 1994년 말에 내비게이터 브라우저를 출시했다. 내비게이터를 채택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1995년 1월에 20%이던 시장 점유율은 12개 월도 지나기 전에 거의 80%에 육박했다. 넷스케이프는 아직 이익도 나고 있지 않던 1995년 8월에 이미 기업 공개를 단행할 수 있었다. 5개월 만에 넷스케이프 주식은 주당 28달러에서 174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다른 기술 기업들도 호황을 맞기는 마찬가지였다. 야후는 1996년 4월에 8억 4,800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상장되었고 아마존은 1997년 5월에 4억 3,800만 달러에 상장되었다. 1998년 봄이 되자 각 회사의 주가는 4배 이상으로 뛰어 있었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기업이 비인터넷 기업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몇 배나 높다는 주장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렵지 않게 시장이 미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엉뚱한 데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었다. 1996년 12월 실제로 버블이 붕괴된 것보다 3년 이상 앞선 시점이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비이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높여놓았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린스펀의 이 발언으로 미국의 주가가 폭락했다. 옮기니 기술 부문 투자자들이 과열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 정도까지 과열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7월 금융위기가 동아시아를 강타했다. 정실 자본주의 기업, 은행, 정부 간의 유착관계, 족벌 경영 등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경제계의 패거리 무너옮기니와 대규모 외화 부채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경제를 무릎 꿇렸다. 뒤이어 1998년 8월에는 루브라 위기가 따라왔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러시아는 루브라를 평가절하했고 국가 부채에 대해 디폴트 채무 이행 불능을 선언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1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돈이 바닥났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꼈고 다우지수는 단 며칠 만에 10% 이상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의 걱정은 옳았다. 루브라 위기는 연쇄 반응을 촉발했고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던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무너뜨렸다. 롱텀 캐피털은 1998년 하반기에만 4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러고도 1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결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입했고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한편 이 사태가 경제 전체의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의론과 무관심 속에 유럽은 1999년 1월 유로화 유통을 시작했다. 유로화는 거래 첫날 1.19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년 후에는 0.83달러로 내려앉았다. 2000년대 중반에는 지칠 중앙은행장들이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개입을 통해 유로화의 가치를 지탱해줘야 했다. 반짝 불고 사라졌던 닷컴 열풍이 1998년 9월부터 시작된 데는 다른 모든 것들이 가망 없어 보인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작용했다. 국영제로는 글로벌화라는 난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가 오려면 뭔가 하나쯤은 그것도 제대로 먹히는 게 있어야 했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인터넷 경제라는 신경제가 우러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닷컴 열풍. 닷컴 열풍은 강렬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다 함께 제정신이 아니었던 기간은 19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고작 18개월에 불과했다. 닷컴 열풍은 실리콘밸리에 불어온 골드러시였다. 어디를 가나 돈이 널려 있었고 끊임없이 과열되었으며 수상쩍은 사람들이 그 열풍을 뒤쫓는 경우도 많았다. 매주 수십 개의 신생 벤처기업들이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나 경쟁하듯이 호화로운 출범 파티를 개최했다. 실제로 거둔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는 드물었다. 장부상 백만장자들이 수천 달러짜리 만찬 계산서를 집어들고 돈 대신 자기 회사 주식으로 지불하겠다고 했다. 가끔은 정말로 그게 가능하기도 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신생 벤처기업을 차리거나 갓생긴 신생 벤처기업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내가 알던 40대 대학원생 한 명은 1999년 당시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보통은 40대의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이상하게들 생각한다. 또 동시에 6개의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1990년대 후반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 열풍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종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야 했다. 소위 성공적이라는 회사들은 대부분 기업이 성장할수록 돈을 잃는 일종의 반사업적 사업 모형을 채용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름 뒤에 닷컴만 붙여도 하룻밤 사이에 회사의 가치가 2배가 된다면 비이성적이 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페이팔 열풍. 페이팔을 운영하고 있던 1999년 말 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신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죄다 그냥 아무것이나 믿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전후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하나 세웠다가 엎었다가 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차리기도 전에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상장 계획을 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여기는 눈치였다. 이런 환경에서는 분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괴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치면 페이팔의 계획은 적당히 원대한 편이었다. 버블 이후의 회의론자들은 이 계획조차 거창하다고 표현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인터넷 화폐를 만들고 싶었다. 페이팔이 처음으로 출시한 것은 팜파일럿 초창기 PDA 제품끼리 서로 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들 말고는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저널리스트들은 이 상품을 1999년 최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10선 중 하나로 뽑았다. 당시로서는 팜파일럿이 아직 너무 낯선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메일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1999년 가을이 되자 우리가 내놓은 이메일 결제 상품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누구든지 우리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쉽게도 고객이 별로 없었다. 고객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성장이 더뎠고 회사는 비용만 쌓여갔다. 페이팔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했다. 광고는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가 턱없이 작았고 대형은행과의 계약은 성사될 듯 싶다가도 계속 무산되었다. 결국 우리는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신규 가입자에게는 무조건 $10를 지급하고 친구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 정책 덕분에 우리는 수십만 명의 신규 고객을 얻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이런 식의 고객 유치 전략은 그 자체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고객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기하급수적 성장이란 곧 비용 구조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뜻하니까 말이다. 당시 실리콘밸리에는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비용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회사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나면 고객들의 거래에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페이팔은 곧 수익을 내게 될 것이 분명했다. 당시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곧 인터넷 열풍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곧 다가올 붕괴 사태에도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만큼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깊은 신뢰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아직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때 재빨리 움직이기로 했다. 2000년 2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 하나가 실렸다. 페이팔이 바이럴 마케팅 이메일, 블로그, 카페, SNS 등의 수단으로 입소문을 내면서 제품 홍보 효과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5억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달 우리가 $1억 투자금을 모집했을 때 제일 크게 투자한 투자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림짐작으로 대충 끄적여 놓은 수치를 틀림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다른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성급했다. 한국의 한 회사는 협상을 시도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도 하지 않고 $500만 되는 돈부터 송금해 주었다. 내가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2000년 3월 그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페이팔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우리가 계약을 끝내자마자 버블이 붕괴됐다. 닷컴 붕괴가 남긴 교훈. 2000년에는 파티가 끝났다고들 하니까 이런 시간이 없어. 오늘 밤은 1999년처럼 파티를 할 거야. 2000년 3월 중순 나스닥은 5048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4월 중순에는 3321포인트가 되었다. 2002년 10월 나스닥은 1114포인트로 바닥을 쳤다. 이때쯤에는 온 나라가 이미 시장 붕괴는 1990년대의 기술 낙관론에 대한 일종의 신의 심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풍요로운 희망의 시대에는 탐욕에 미쳤던 시대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고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미래는 근본적으로 불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분기별 계획을 넘어 몇 년 단위의 큰 계획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든 과격분자로 치부해버렸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은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있었던 벽돌에서 클릭으로의 이행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다시 벽돌주택 공급과 브릭스 글로벌화로 되돌아갔다. 그 결과 또 다른 버블이 양산되었고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다. 한편 실리콘밸리를 고수하던 기업가들은 닷컴 붕괴 사태에서 4가지 큰 교훈을 얻었는데 이 교훈들은 지금까지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다. 1. 점진적 발전을 이뤄라. 원대한 비전은 버블만 키웠을 뿐이므로 받아주면 안 된다. 뭔가 대단한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시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한 발짝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가벼운 몸집의 유연한 조직을 유지하라. 모든 기업은 몸집이 가벼워야 한다. 즉 아무 계획이 없어야 한다. 회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계획이란 건방진 생각이고 유연성을 줘야 한다. 그보다는 될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실험해보는 것을 말한다. 3.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잘하라. 아직 시기상조인 새 시장을 개척하려고 애쓰지 마라.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성공한 경쟁자가 내놓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제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야 한다. 4.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라. 제품을 파는데 광고나 세일즈맨이 필요하다면 제품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한 것이다. 기술이란 1차적으로 제품의 유통이 아니라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것이다. 버블 시대를 보더라도 광고는 분명히 낭비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성장이다. 이들 교훈은 이제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절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감히 이 교훈을 무시했다가는 당연한 저주, 즉 2000년의 대규모 붕괴 사태에서 기술에게 떨어졌던 것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앞의 원칙들보다는 정반대의 원칙이 오히려 옳을 것이다. 1.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2. 나쁜 계획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3. 경쟁이 심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한다. 4. 판매 역시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기술의 버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는 자만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0에서 1로의 진보를 믿었다. 하지만 1에 도달한 벤처기업은 몇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저 떠들기만 하다가 끝이 났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2000년 3월의 시장 고점은 분명 무모함이 정점에 달한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시기가 현실을 가장 똑바로 봤던 때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았고 그 미래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훌륭한 신기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신기술을 만들어낼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신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기술을 확보하려면 1999년식의 자만과 과열도 약간은 필요할지 모른다. 차세대 기업들을 세우려면 버블 붕괴 이후에 만들어진 절대 원칙들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의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군중의 광기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한다. 비즈니스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얼마나 되는가?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